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내년엔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 1분기 비투족이 늘며 증권사 이자 수익이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테이퍼링을 시사해 경제 파장이 우려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앞두고 3만 200가구의 점검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작년의 기저효과로 강한 회복세를 탄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작년보다 53.3% 증가한 31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0.5일 적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일평균 기준 수출액은 59.1% 늘어난 2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 26%, 승용차 146%, 석유 제품 149.7%, 자동차 부품 221.9%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곤두박질 쳤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 들어 장기 호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엔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내후년엔 정점에 이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해 호황기에 들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RC인사이츠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전체 매출액이 내년 1,8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대 매출이었던 2018년은 1,633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반도체 시장이 하락 국면에 진입하면서 2019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약 32% 감소한 1,104억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후년에는 호황기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R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메모리 매출이 디램 가격의 빠른 상승세에 힘입어 작년 대비 23% 증가한 1,5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후년에는 내년 대비 22% 더 늘어난 2,196억 달러를 기록하며 메모리 시장 매출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매출 기준 디램이 56%, 낸드 플래시가 41%를 차지할 것이라고 RC인사이츠는 분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IT 기기 판매량 확대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올해부터 반도체 장기 호황이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국고채 등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인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 채무는 5,659억 달러, 지난해 12월 말보다 210억 달러가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대외 채권은 29억 달러 늘어나 대외 채권에서 대외 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은 4,648억 달러로 3개월 새 180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월 말 대외 채권과 채무 모두 사상 최대를 나타냈지만 이는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긍정적 현상이라며 단기 외채 비율 등 채무 건전성 지표들은 모두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증시 호황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나며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초 3,200선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강세장 속에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족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3조 원가량 급증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용거래 융자 서비스를 제공한 28개 증권사들의 이자 수익은 총 4,0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이자 수익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18.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증권이 63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 수익을 냈고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조정장 속에서도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7일 역대 최고 수준인 23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2분기에도 증권사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 전반에 파장이 우려됩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19일 공개한 지난달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참석자들은 경제가 계속 빠르게 진전될 경우에 언젠간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 단계로 해석되는 테이퍼링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로 등장한 겁니다. 시장에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테이퍼링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의사록 공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한 주간 국내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국내 증시는 초반 상승분을 지키지 못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투자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9일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조기 긴축 가능성 시사에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확산되며 증시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며 지수 상승폭을 좁혔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0.10% 오른 3,156.42포인트에 코스닥은 0.11% 하락한 965.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3200달러 선까지 내려가며 고점 대비 반토막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인 한화투자증권, 에이티넘인베스트, 비덴트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던 철강주 등도 원자재 가격 부담의 슈퍼사이클이 끝날 수 있다며 약세를 보인 반면 한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신한, 인디에프 등 대북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추가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지만 오늘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지에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이 포함된 만큼 관련주에 주목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기관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연간 2천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은 1,000만 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청약 릴레이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3200세대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실시됩니다. 7월은 남양주 진접이 등 5개 지구 44,000세대, 10월은 남양주 왕숙이 등 11개 지구 91,000세대, 11월은 하남 교산 등 4개 지구 4,000세대,
12월엔 부천 대장 등 10개 주고 12만 7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동일 차수 내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망 단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지역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본 청약 시점까지 의무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24회 납부한 1순위 청약 통장과 선납금 60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특공의 경우 6회 납부하고 6개월 이상인 청약 통장이면 됩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 금액 등이 당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축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지가 영한 단지는 피하는 것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전매 제한 기간이 단지별로 달라 이후 생활 계획에 따른 접근도 고려해야 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10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8년, 100% 이상일 경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5년, 인근 시세의 80에서 100% 미만인 경우 3년인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LH는 지난달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 데 이어 지난 11일 사전청약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청약 접수 준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설수경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D 노선이 서울까지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포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10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던 김포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100제곱미터의 호가가 GTX D 노선 연장 검토 소식 이후 11억 원으로 1억 원가량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GTX D 노선에 대해 부천까지만 운행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부선 논란도 커져 정부와 국회가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주 연속 기준선인 100포인트를 상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4.8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포인트로 100포인트를 넘긴 뒤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선을 웃돌았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 이후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달 둘째 주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매수세가 강한 곳은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로 이번 주에 111.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액 부담 비교 보고서를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국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평균치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와 일본도 OECD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독일이 유일했습니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주요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기능별 자회사를 만들어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러한 방안을 남은 LH 개편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LH의 주거복지기능 수행 조직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토지와 주택사업 조직을 자회사로 넣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인 LH 혁신 방안과 다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기차 사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2달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급난 등의 이유로 출고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의 시간을 더 준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기차 인기가 요즘에 굉장히 높은데 보조금이 빨리 사라져서 전기차 사도 뭐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정부가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내놨죠? 네, 전기차를 산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출고 기한이 한 달 늘어났습니다.
기존 2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된 건데요. 전기차를 산 사람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내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이 기간 내에 차량을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 등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조사에 좀 여유를 한층 더 준 셈인데 뭐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건 반도체 수급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이 전기차 출고 대기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 2위 기업인 NXP와 인피니언 생산 공장이 멈춘 바 있습니다. 여기에 3월에는 일본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전기차 신모델이 대거 예정돼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시된 차도 생산이 제때되지 않아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H 전동화 모델과 JW, 한국 GM의 볼트 EUV, 쌍용차의 코란도 E 모션 등 굵직한 모델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기준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은 서울 81.5%, 부산 59.5% 등으로 이미 50%를 넘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접수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부산과 충남 등도 5월부터 7월 중으로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현대 기아차가 한숨 돌리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생산 지원으로 가장 마음이 급했던 건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상반기에 출시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사전 계약만 약 4만 3천 대를 기록했고요. 기아 EV6도 사전 예약 대수가 2만 1,000대에 이릅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양산에 들어간 지 약 보름 만에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현대모비스 설비 일부에 문제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빚었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 현대모비스의 납품 지연까지 겹치자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사전 계약 물량을 출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 물량 중 현재까지 출고된 물량은 200대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대차는 특정 사양을 제외한 새 옵션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고객들에게 일부 선택 사양을 적용하지 않으면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안내한 겁니다. 여러 자구책을 내놓는 중 출고 기한이 연장되며 이 현대차 입장에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번 상황이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 기아차는 지금 시간을 번 상황이라면 경쟁사죠. 테슬라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그간 테슬라는 보조금 때문에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이 보조금을 외국 회사가 독식한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기준 6,220대의 전기차가 팔렸는데 실제로 테슬라 판매량이 절반이 넘는 약 3,200대에 이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와 EV6가 생산 차질을 빚는 가운데 경쟁 모델인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는 정상적으로 팔렸기 때문에 여론은 더욱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테슬라가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보조금 지원 체제를 개편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 6천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을 50%로 삭감하고 9천만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고가 수입차를 겨냥한 겁니다. 이번 지급 조건 완화 조치도 테슬라 입장에선 특별히 더 득볼 건 없는데요. 아이오닉5 보조금 신청에 숨통이 트이면 악화된 국내 여론에 대한 부담을 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지킨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까 봐 일부 모델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택지에서 빼버리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건데요. 한 달 연장의 효과는 추후 실제 판매 통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차량 공급 기간에 대한 어떤 이 숨통을 틔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소비자가 좀 더 길게 보고 그 원하는 차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부족 현상에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인도받는 시점 자체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는 1개월 늦췄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1개월 더 늦출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볼 수. 네, 결국 보조금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데다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선착순 지급 방식을 택한 나라는 드문데요. 미국은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은 전기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지급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의미 그리고 효과까지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셧다운을 경험한 미국 뉴욕에서 비대면 식당이 등장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만두 가게는 주문해서 음식을 받기까지 매장의 직원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매장 내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면 다시 휴대폰으로 바코드가 제공됩니다. 그런 다음 사물함처럼 생긴 공간에 만두가 준비되면 바코드를 활용해 만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기본적으로 2분에서 4분 사이에 방문객들이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면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염병 시대의 사람들에겐 비접촉식 전달 방식이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축제라도 열린 듯 파리 식당과 야외 좌석과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정부 지침으로 폐쇄됐던 식당과 카페들이 현지 시간으로 19일부터 다시 영업 재개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전히 오후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순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외 테이블에서 포도주와 맥주를 즐겼고 밤늦게 세느강둑을 거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파리 시민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시는 사람들이 몰려들 때 활기를 띠게 된다면서 상점이 폐쇄되고 인적이 드문 도시는 죽은 도시라며 그간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아직도 코로나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19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050명이었고 사망자가 141명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자체도 의미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 등 70명에 육박하는 참석자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흡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풍경으로 하루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어떤 수준의 방역 수칙이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을 통해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침묵은 공모라며 우리는 공모할 수 없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증오를 멈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국제사회의 중재로 유혈 분쟁을 일단락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0일 이스라엘 정부는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휴전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맹렬한 폭격으로 응수한 지 꼭 열흘 만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휴전은 상호 간에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측이 21일 오전 2시를 기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번 충돌로 가자 지구에서는 아동 61명을 포함해 232명이 사망하고 1,900여 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도 12명의 사망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